바야흐로 속도 경쟁 시대. 우리의 생활은 놀랍도록 빨라졌다. 365일 24시간 엄청난 정보가 홍수처럼 쏟아지고 1, 2주 단위로 새로운 옷들이 내걸린다. 빠르고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이 인기를 끌고 일 처리도 빨라야 하고 행동하는 것 역시 빨라야 한다. 전에 없던 새로운 것에 익숙한 우리는 지금 패스트 시대에 살고 있다. 그리고 또다시 찾아온 변화. 모두가 빨리빨리를 외치는 세상에서 오랫동안 잊고 지내온 수고의 가치가 다시금 주목받기 시작했다. 조선 후기 풍속화가 신윤복과 김홍도의 그림 주막도. 두 그림 속 주막의 모습은 사뭇 달라 보이지만 두 그림의 공통점은 바로 부뚜막의 위치가 길가에 있다는 것이다. 길가 부뚜막 위에 무쇠솥을 걸어 놓았는데 신윤복의 그림에는 부뚜막 뒤로 대청마루가 보이고 김홍도의 그림에는 옆으로 기다란 상이 놓여 있다. 주모가 마루에 앉아 무쇠솥의 장국을 그릇에 퍼담을 수 있는 구조다. 이런 구조는 주방이 안쪽에 위치한 요즘 시골 장터 식당과는 조금 다르지만 항상 국을 끓여놓고 있다가 손님이 오면 재빨리 밥을 말아내기 위함이었다. 다시 말해 국밥이란 주무가 동시에 즉시 음식을 내놓을 수 있는 오래전부터 있어온 한국형 패스트푸드인 것이다. 조선시대 주막에서 팔던 국밥이 우리나라의 패스트푸드의 일종이 되겠습니다. 손님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은 빠르게 허기를 채워야 되는데 따뜻한 국물을 먹고 싶고 또 밥을 먹고 싶고 그리고 저렴하게 먹고 싶은 것이 바로 국밥이 손님들이 원하는 음식이었습니다. 또 주인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은 항상 국을 끓이고 있다가 찬밥을 말아서 낼 수가 있기 때문에 따뜻하게 밥을 보관할 수 없는 그 시절에서는 이제 국밥이 적합한 음식이었습니다. 또한 설거지가 굉장히 간편하고 또 빨리 그 손님한테 대접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손님과 주인이 그 국밥을 이제 그 선호하게 된 배경 같습니다. 오랜 과거에서부터 이처럼 필요에 의해 혹은 특유의 장점인 간편성을 내세우면서 어느새 패스트 현상은 우리 생활 곳곳에 자연스럽게 자리 잡았고 시대를 대표하는 문화 아이콘이 되었다. 이를 우리는 일명 패스트 문화라 부른다. 빠르다는 뜻의 사전적 의미를 담고 있는 패스트 문화는 최근 대중문화에 나타난 빠르게 생산되고 또 소비되어 버린다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패스트푸드에 이어 리빙을 거쳐 패스트 패션까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모습이 되어버린 패스트 문화. 최근엔 생활 필수품이 된 스마트 기기는 물론 화장품에서도 이런 패스트 현상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처럼 다양한 분야에 나타나고 있는 패스트 문화는 언제부터 등장한 걸까?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의 팝 문화를 배경으로 해서 좀 더 트렌디하고 빠른 어떤 문화 코드를 반영한 그런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게 됐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제 패스트푸드를 비롯한 음식 문화가 이제 맨 처음에 나타나게 되고 그 이후에 이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서 이 패스트 문화가 확산되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패스트 문화가 본격화된 것은 195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극심한 식량난에 시달리던 전쟁 직후 간편하게라도 끼니를 때울 수 있는 조리법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떡볶이. 본래 떡볶이는 요리의 개념으로 천천히 만들어 먹던 궁중 요리였다. 하지만 1953년 서울 신당동 공터에서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조리법과 함께 즉석 떡볶이라는 단어가 나오기 시작했고 이후 빨리 먹고 빨리 일을 해야만 했던 시대적 상황 속에서 떡볶이는 한국의 대표적 길거리 음식으로 자연스럽게 자리 잡게 된 것이다. 또 다른 사례로 1950년대 일본에서는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인스턴트 라면이 처음 선을 보였는데
이 인스턴트 라면이 우리나라에 도입되면서 즉석 3분이라는 개념이 부각되기 시작했다. 특히 기술의 발달과 함께 모든 것이 빠르게 변하는 사회에서 저렴한 가격, 경쟁적이면서도 실용적인 것들을 찾는 사람들의 요구는 어쩜 자연스러운 일이었는지도 모른다. 사람들의 기호가 굉장히 다양해졌고 그런 것들을 이제 생산과 유통과 소비 시스템들이 뒷받침하고 있기 때문에 좀 빨리빨리 사람들에게 맞춤식으로 뭐 상품이라든지 서비스나 콘텐츠가 제공되고 있어서 이제는 이제 시간을 두고 뭐 생산을 하고 유통을 하는 것이 아니고 거의 동시간대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소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많이 갖춰졌다는 것이죠. 그런 생각들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이 바로 패스트 컬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패스트 열풍은 최근 출판업계까지 번졌다. 인터넷 서점에 들어가 보면 간혹 과거와 달라진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바로 책을 본 후 정해진 금액에 되팔 수 있다는 문구. 책을 사서 오래 보관하고 두고두고 보는 게 아니라 한 번만 보고 바로 되팔 수 있는 시대. 책도 패스트 시대가 되고 있다. 덕분에 거의 새 책과 다름없는 중고 서적을 찾는 이들이 늘어나면서 점차 사라져가던 중고 서점들이 다시금 부활하고 있다. 여기에 짧은 시간 효율적인 학습법을 내세우는 패스트 교육에 이어 최근 IT 업계에도 이런 패스트 열풍이 확산되고 있는데 IT 업계에 분 패스트 열풍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 서울시 삼성동에 위치한 한 IT 회사. 이곳은 얼마 전부터 IT 업계에서는 흔히 쓰는 단어 빅데이터를 다루는 기업이다. 최근 금융과 IT 기술을 결합한 핀테크 같은 최첨단 분야에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서비스가 속속 선보이고 있는데 빅데이터는 다양한 곳에서 들어온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저장하고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빅데이터의 가장 큰 장점은 예측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하지만 이 기업이 내세우는 강점인 패스트 데이터는 빅데이터를 넘어선 개념. 지금 IT 업계에는 패스트 데이터 열풍이 확산되고 있다. 패스트 데이터라는 것은 빅데이터를 통해서 수집된 정보를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의미 있는 패턴을 찾아내고요. 그리고 어떤 데이터나 어떤 이벤트가 실제 발생할 때 그 시기에 즉각적으로 필요한 그런 행동을, 기업 행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디지털 비즈니스 시대의 새로운 플랫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패스트 데이터는 실제로 구입 가능한 상황과 시점에서 다양한 정보를 바로 제공한다. 예를 들어 고객이 어떤 장소에서 어떤 상태에 있으며 어느 브랜드를 선호하는가 하는 사소한 것까지 맞춰서 그 정보에 부합하는 즉각적인 제안을 한다는 것. 기존 빅데이터 시스템에서 속도에 초점을 맞춰 실시간으로 빅데이터를 구현함으로써 즉각적인 인식과 대응을 가능하게 한 것이다. 단순히 많은 양의 데이터를 저장하고 천천히 분석하는 것이 아닌 들어오는 데이터를 즉시 분석한 후 곧바로 고객에게 접근하는 솔루션이다. 패스트 데이터 처리 기술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야구장에 가면 투수와 타자 간의 그런 교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타자가 투수에 공을 치기 위해서는 투수의 폼이라든가 공이 날아오는 궤적 또는 공의 속도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타자는 다 수집을 해야 됩니다. 먼저 데이터 정보를 수집하는 영역이 하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그런 수집된 정보를 가지고 타자는 아주 짧은 시간 내에 그 공을 치기 위해서 분석을 합니다. 추론 분석 이런 영역이 이제 기술적으로 필요하고요. 그 분석된 결과를 그 적시에 배트를 스윙하듯이 적시에 실행하지 않으면 공이 이미 지나가 버리듯이 적시에 실행하는, 그러니까 빠른 응답성을 갖는 그런 액션을 처리하는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패스트 데이터 분석 시스템은 실시간 정보에 맞춰 소비자에게 실시간 요금제를 제한하려는 통신기업,
실시간 사기 방지 솔루션을 구축하려는 결제 기업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다. 무엇보다 과거에는 기술력과 비용 문제로 인해 구현이 힘들었던 실시간 분석 기능은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그 제한이 사라지고 여기에 실사용자의 생각을 그대로 구현할 수 있게 되면서 패스트 데이터의 중요성이 부각되기 시작했다. 기업들이 그동안에 놓치고 있었던 실시간 이벤트에서 만들어지는 수많은 데이터에서 새로운 비즈니스의 인사이트를 찾을 수 있다는 엄청난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고, 그로 인해서 많은 IT 회사들이 그것들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기술들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놀이공원이라든지 또는 카드를 썼을 때 그 상황에 맞는 적절한 오퍼를 이제 제공을 해줄 수 있다면 훨씬 더 좋을 수 있다 하는 그런 어떤 측면에서 IT 업체들에서는 올바른 데이터를 빠르게 분석해서 그리고 그걸 처리하고 조치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새로운 IT 기술들이 곽강을 받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루에도 수없이 쏟아지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패스트 데이터는 속도가 경쟁력인 기업들 사이에서 최근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이처럼 어느새 눈앞에 성큼 다가온 패스트 IT 시대. 이 새로운 변화는 기존 업무의 모습조차 조금씩 바꿔놓았고, 그동안 인식되어 왔던 패스트 문화와는 또 다른 패스트 시대를 열어가고 있다. 하지만 IT 업계처럼 모든 영역에서 패스트 열풍이 그리 달가운 것만은 아니다. 서울시 보광동에 위치한 한 작업실. 내부에 들어서자 감미로운 선율이 반겨준다. 이곳에서 작곡가로 활동하고 있는 최일호 씨를 만났다. 1997년 강변가요제 은상을 수상하며 가요계에 데뷔한 그는 당시를 이렇게 회상한다. 그때 당시까지만 해도 뭔가 그렇게 비주얼적인 게 많이 부각되는 시점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때까지만 해도 듣는 음악 위주였고, 아무래도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이 더 음악에 좀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가 데뷔 무대를 치렀던 당시만 해도 음악방송 프로그램에서 5주 혹은 10주 동안 1위를 차지하는 노래가 심심찮게 등장할 정도로 가요의 수명은 꽤나 길었다. 당시 1위를 오래 하는 노래가 많다 보니 심지어는 궁여지책으로 골든컵이라는 명예퇴진 제도를 도입하기도 했었다. 한국 대중가요의 전성시대였던 1980년대에서 90년대 이야기다. 과거에 비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돌아가고 있는 음반 시장. 그가 처음 작곡을 시작했을 당시에 비하면 작곡 환경도 참 많이 변했단다. 작곡을 할 때 쓰이는 미디 프로그램인 소프트웨어의 발달로 누구나 쉽게 작곡을 할 수 있게 됐고,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온라인 음원들이 빗물처럼 쏟아지고 있다. 가요계에 불고 있는 패스트 현상, 작곡가로 활동하고 있는 최일호 씨는 어떻게 생각할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아무래도 빨리빨리 소비가 되는 느낌이 있으니까 음악을 하는 사람의 입장으로서는 참 좀 씁쓸하다 그래야 될까요? 조금 그래도 안타까운 면이 있죠. 저희가 사실은 어떤 한 음악을 만들기 위해서는 굉장히 시간과 노력이 많이 투자가 되는 반면에 음악을 사실 뭐 패스트푸드처럼 금방 취하고 금방 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것 자체는 사실은 음악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씁쓸하죠. 과거에 비해 최근 음원 공개가 요일 구분 없이 이루어지고 정규 앨범보다는 싱글 앨범을 선호하는 등 음원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이에 싱글 앨범이나 미니 앨범 발매가 트렌드로 자리 잡으면서 대중들은 그만큼 짧은 시간에 다양한 음원을 접할 수 있게 됐다. 반면 짧은 싱글 앨범과 미니 앨범에 익숙해지다 보니 그만큼 대중들의 인내심은 줄었다. 10곡 이상이 수록된 정규 앨범을 선호하기보다는
싱글 단위의 앨범을 듣는 이들이 늘었다. 이처럼 음악 콘텐츠에 패스트 양상이 나타난 그 이유는 무엇일까? 예, 가장 큰 이유는 그 미디어 환경에 대한 급변입니다. TV나 라디오 같이 전통적인 미디어 매체를 다뤘던 때보다 지금처럼 스마트폰이라든지 모바일 환경으로 시간과 장소가 구애받지 않게 어떤 콘텐츠를 접속할 수 있는 시대가 되어서 음악 산업도 굉장히 빠르게 변모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유행되는 여러 가지 곡들도 그런 추세에 발맞춰서 아주 스피디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20세기 음반 감상과 소장이라는 키워드로 대표되던 대중음악의 수용 패턴은 21세기 들어 온라인 음원 소비로 바뀌었다. 몸을 움직여 경험하는 것보다는 검색과 다운로드, 스트리밍을 되풀이하는 데 바쁘다. 매일 신곡이 쏟아져 나오거니와 스마트폰 덕분에 음원 소비도 편리해졌기 때문인데, 그러면서 차트 순위는 매일 바뀌는 이른바 패스트 뮤직 양상이 고착화됐다. 음원 공급 확대와 기술의 발전 덕분에 21세기 음악 환경은 적어도 물량 면에서는 무척 풍요로워졌지만 이틀에 한 번씩 1위 곡이 바뀌는 요즘, 히트곡은 많지만 대중의 기억 속에 각인된 노래는 거의 없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일단 일반적으로 패스트 뮤직이라고 하면서 가장 좋은 점은 이 컨텐츠에 접근하는 방법이 굉장히 편해졌기 때문에 보다 많은 음악 컨텐츠들이 대중에게 선보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에 반해서 너무 무분별하게 검증되지 않는 음원 자체들이 그 음악들이 대중들한테 선보이고 노출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중들의 피로감들이 상당히 쌓일 수 있는 단점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대중들에게 기억되기 위한 필사의 전략. 지금 가요계는 패스트 뮤직이라는 정글에 갇혀 있다. 패스트 시대가 가져다준 장점 그 이면에서 부각되고 있는 이런 문제들은 비단 가요계의 이야기만은 아니다. 방글라데시 최악의 참사로 기록된 2013년 의류공장 붕괴 사고. 무너진 건물은 이전부터 균열이 가 있는 상황이었다. 사고 하루 전날 경찰이 대피 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물량과 짧은 납기일을 맞추기 위한 공장주들은 옷을 만들 것을 강요했다. 결국 이 사고로 무려 1,137명의 어린 소녀와 여성들이 목숨을 잃었고 2,500여 명이 부상을 입었다. 단가를 맞추기 위해 고용된 근로자들은 시간당 260원을 받는 10대 청소년들이 대부분. 최저임금에 안전장비도 갖춰지지 않은 열악한 근로환경, 무너져가는 건물에서 쉴 새 없이 일하던 이들. 패스트 시대의 그늘 안에 가려진 불편한 진실이 이 사고를 계기로 하나씩 수면 위로 부각되기 시작했다. 이후 저임금 해외 노동자의 인권과 근로환경 개선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세계 곳곳에서 높아지기 시작했다. 무분별한 어떤 소비 문화 차원에서 환경을 오염시킨다든지 아니면 문화적인 어떤 쏠림 상황을 부추긴다고 하면 뭐 환경 파괴뿐만이 아니고 우리 문화 자체를 근본적으로 파괴시킬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패스트 컬처가 가지고 있는 그런 긍정의 어떤 상품 서비스 제공을 좀 더 살리고 친환경적이거나 지속 가능한 사회 공동체적인 차원에서의 문화적 방향성을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단 한 사람만을 위한 수제화를 만들겠다는 장인 정신으로 구두를 만드는 이곳은 서울시 성수동 수제화 거리다. 국내 수제화의 70%가 이곳 성수동에서 만들어지고 있을 정도로 수제화 관련 업종이 밀집돼 있다. 여성의 마음을 훔치는 하이힐부터 남성의 패션을 완성해주는 구두까지 모든 것이 수제로 완성되는 성수동 수제화 거리는 말 그대로 수제화 명소로 알려져 있다. 과거 서울 염천교와 명동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던 수제화 매장들이 90년대에 들어서면서 좀 더 저렴한 임대료를 찾아 성수동 일대로 대거 몰려들면서 생겨났다. 하지만 기성화에 밀려 수제화 산업이 점차 사양길로 접어들었고
이후 문을 닫는 이들도 속속 늘었다. 빠르게 변해가는 세월 앞에 이곳 수제화 산업도 침체의 길을 걷게 된 것이다. 손재주가 자산인 구두장이들의 명맥이 끊기고 있는 것도 안타까운 일. 이에 자신의 반평생을 바친 몇몇의 구두장이는 점점 쇠락해가는 현실에서 살아남기 위한 상생의 방법을 모색했다. 2012년 12월 6명의 조합원이 출자해 협동조합을 설립한 것이다. 20년 이상 수제화 제작 경력을 가진 장인과 디자인 마케팅 전문가로 구성된 조합원은 이후 다양한 방안을 마련했고 그 노력 끝에 수제화 거리는 조금씩 활력을 되찾기 시작했다. 손님이 와서 생산자하고 직접 이야기를 해서 자기가 불편했던 점이나 또 자기가 필요한 디자인들을 이야기해서 시간은 보름 정도 기다리게 되시지만 그런 간접 체험을 하면서 주문 생산하는 거에 대한 만족도가 되게 많으신 것 같습니다. 이런 소식이 반가운 건 이곳에서 만난 최정윤 씨 역시 마찬가지다. 하루에도 수없이 쏟아져 나오는 기성화 속에서도 수제화 만드는 일을 손에서 놓지 않았던 몇 안 되는 장인 중 한 사람이다. 중학교 졸업하고 명동에서 바로 시작했죠. 그때는 이 구두 만드는 직업이 굉장히 괜찮았고 솔직히 얘기하면은 먹기 살기 힘들 때라 기술 배우기 위해서 시작했어요. 중학교 졸업 후부터 수제화를 만들어 온 그렇게 구두만 바라보고 산 시간만 수십 년이다. 패턴, 재단, 제갑 작업 등 여러 사람의 손을 거쳐야 비로소 하나의 신발이 완성되는 수제화. 기성화에 밀려 많은 이들이 이곳 거리를 떠나도 오롯이 이곳 성수동에서 가죽과 망치를 들었던 그다. 그가 끝까지 이렇듯 수제화 명인으로 자리를 지켜온 이유는 뭘까? 다른 신발 신다 불편한 분들이 와서 맞춤을 했을 때 그 손님한테 발에 딱 맞춰서 뭐 고맙다고 얘기할 때 그때 그런 걸 많이 느끼고 그런 것 때문에 또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져서 이 일을 계속 하게 된 것 같아요. 오랫동안 구두를 만들어 온 구두장이 최정윤 씨는 요즘 밀려드는 주문에 덩달아 신이 났다. 기성품에서 찾을 수 없는 추억과 수고의 가치를 아는 이들이 잊지 않고 찾아주기 때문이다. 유행이 바람처럼 오가는 시대에 붉은 벽돌과 낡은 공장들 사이에서 수십 년을 구두장이로 살아온 최정윤 씨. 그에게 구두는 어떤 의미일까? 내가 만든 신발을 신고 사람들이 다 좋은 일만 있고 항상 그런 일이 생기길 바라는 마음에 하고 앞으로도 계속 그런 마음가짐으로 할 거고요. 하루에도 수없이 변하는 패스트 시대에서 그들이 찾은 해답은 바로 상생이었다. 오롯이 지켜온 자신들의 방식으로 내일을 위해 분주히 움직이는 공간. 성수동 수제화 거리는 이렇게 다시금 활력을 되찾아가고 있다. 패스트푸드에도 조금씩 새로운 변화가 시작됐다. 서울시 신촌동에 위치한 한 패스트푸드점. 패스트푸드점이긴 하나 이곳의 메뉴들은 다름 아닌 한식. 일명 한식 패스트푸드 전문점이다. 많은 현대인들이 시간에 쫓겨서 간편하게 먹기 위해 빵과 햄버거 등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밥이 주식인 한국인들 입맛에 맞지 않거나 영양을 채워주기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이러한 현대인들의 간편한 한식에 대한 니즈를 일찍이 파악하였고 오랜 기간 한식 브랜드를 운영한 경험을 살려 한식을 맛있고 간편하게 제공하는 한식 패스트푸드 전문점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패스트푸드의 건강한 웰빙 식품의 대명사인 한식을 접목한 이곳은 우리나라 최초의 한식 패스트푸드 전문점이다. 주 메뉴는 비빔밥 종류와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고추장, 간장 양념의 고기류. 한식을 빠르면서도 건강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다 보니 이곳에서 선보인 메뉴들은 나트륨을 줄인 건강 메뉴들이다. 때문에 이왕이면 건강한 음식을 먹고자 하는 바쁜 직장인들이 즐겨 찾곤 한다.
바쁜 생활 속에서 이렇게 제대로 된 한 끼를 즐길 수 있다는 게 좀 좋은 것 같아서 여기를 많이 이용하게 됐어요. 기존 한식은 영양과 맛은 우수하지만 조리 과정이 복잡하고 또 기다리는 시간이 다소 길다는 단점이 있었다. 이런 단점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곳에서는 주문에서부터 손님에게 내어지기까지 소요되는 시간을 3분 이내로 단축시켰다. 영양적인 측면을 높이기 위해 염도를 낮췄고 탄수화물을 기본으로 채소, 단백질 등 황금 비율로 메뉴를 구성했다. 건강한 웰빙 음식인 한식을 결합한 패스트푸드점의 등장은 그리 호의적이지 못했던 기존 패스트푸드에 대한 시선을 조금씩 바꿔놓기 시작했다. 최근 이렇듯 서서히 자리 잡아가고 있는 패스트푸드의 새로운 변화. 전문가들은 이런 변화를 어떻게 바라볼까? 현대 사회는 패스트 시대이기도 하지만 이제 100세 시대입니다. 100세 시대 최고의 명의는 건강 밥상이다 하는 말이 있듯이 우리가 건강한 식생활을 유지하지 않게 되면은 그 건강을 해칠 수밖에 없습니다. 패스트푸드를 먹는다 하더라도 영양 균형적으로 맞도록 같은 음식을 잘 선택해야 될 뿐만 아니라 건강식품에 현혹되지 말고 한 끼 한 끼의 일상식의 그 영양 균형이 맞는지 이런 것들을 자가 진단할 수 있는 지식을 확보해서 이것을 실천에 옮겨야 됩니다. 경기도 고양시 성사동의 한 농장. 이제 막 세상 밖으로 나온 신선한 채소들이 한가득이다. 갖가지 종류의 상추에서부터 무, 쑥갓, 시금치에 이르기까지 고락마다 제각각의 방식으로 심어져 있는 채소들. 여기저기 주인이 누구인지 기억하는 편말이 심심찮게 보이는 이곳은 도시 농부들의 텃밭, 주말 농장이다. 모처럼 화창한 주말. 가족과 함께 농산일에 나선 도시 농부들의 손은 잠시도 쉴 틈이 없다. 오늘만큼은 온전히 내리쬐는 햇살을 온몸으로 받으며 흙 사이사이 조금씩 움트기 시작한 풀을 메어주기도 하고 새로운 씨앗을 뿌릴 준비도 한다. 패스트푸드가 아닌 땅에서 먹거리의 소중함을 배우고자 하는 이들이 최근 이렇게 늘고 있다. 제가 이렇게 맨날 직장생활 아침 나갔다 저녁에 왔다 빠르게 일하다 보니까 자연 구경도 잘 못하고 그러니까 뭐 일부러 시간 될 것도 없이 밭에 와서 이렇게 농작물도 보고 땅 소중함도 알고 그러니까 계속 하고 싶어요. 현대인들이 바쁘게 생활하면서 마음의 여유를 둘 곳이 없는데 이곳에 오면서 농작물을 키우다 보니까 마음의 여유를 갖는 것 같습니다. 이곳에서 만난 신영재 씨 가족. 처음으로 아이와 함께 농사에 도전장을 냈단다. 낯선 농산일이 처음이기에 시행착오도 겪지만 빈 땅에 씨를 뿌리고 나니 오롯이 하늘과 바람과 땅이 함께 길러준 채소들. 일주일 사이 몰라보게 커버린 채소들이 그저 신기하고 기특하기만 하다. 어느새 제법 먹을 만큼 자란 시금치를 캐는 부자의 손은 바쁘면서도 즐겁다. 요즘 너무 이제 빨리빨리 하려고 하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 좀 천천히 이제 커가는 이제 농작물을 봐가면서 저희 이제 스트레스 해소도 하고 심적인 힐링도 되고 그다음에 가족 간의 이제 친목을 좀 도모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조금은 수고스럽더라도 가족이 함께 빈 땅에 씨를 뿌리고 정성을 들여 키우다 보니 수확의 기쁨은 2배로 다가온다. 무엇보다 답답한 도시에서 벗어나 고사리 같은 손으로 어른들을 따라 수확에 나선 도시 아이들에겐 주말 농장은 새로운 놀이터가 되어준다. 평일에는 엄마랑 아빠가 없으셔서 일하셔서 그래서 심심한데 주말에는 농장 나오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패스트 시대에 부는 슬로우 시대로의 역행. 하루 24시간 숨 돌릴 틈 없이 빠르게 변하는 패스트 시대에 그동안 우리가 잊고 지냈던 땀의 소중한 가치가
이렇듯 새롭게 부각되기 시작했다. 오래전부터 생활 깊숙이 함께하고 있지만 그 중요성을 놓치고 살아가는 것 중 하나가 바로 가구다. 패스트 문화가 자리 잡으면서 단순히 필요에 의해 만들어지고 또 폐기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시되고 있는 요즘. 일상의 공간을 채우는 가구의 선택 기준이 조금씩 바뀌고 있다. 네, 예전 같으면은 대량 생산을 해서 가구가 이제 한 번에 많이 만들어지고 좀 저렴하고 좀 빨리빨리 만들어서 이제 고객들이 구매를 하시게 되면 바로바로 뭐 다음날 다다음날 배송이 되는 그런 시스템이 좀 많았는데, 요즘에는 이제 이런 친환경 원목 가구처럼 주문을 받고 나서 하나하나 만들어서 정성스럽게 만들어서 이후에 배송을 나가는, 다소 시간은 조금 걸리지만 이렇게 그 장인 정신이랄까 이런 것들이 다 스며든 상태에서 고객님께 만족도를 주는 그런 가구로 좀 바뀌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이렇듯 가구를 선택하는 기준이 달라지면서 가구의 소재, 원산지, 만드는 과정 등 가구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고자 하는 이들이 속속 생겨났다. 그리고 오래전에 그랬던 것처럼 가구에 느림의 철학을 담고자 고민하는 이들도 늘고 있다. 한적한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에 위치한 한 가구 공장. 이곳에서 만난 올해 55살의 최주식 씨. 그는 하루 종일 나무를 만지고 산다. 일명 목수라 불리는 그. 목수 중에서도 가구를 제작하는 소목공이다. 그가 목수라는 이름으로 살아온 지도 어느덧 20년이 되었단다. 나무 향이 좋고요. 그리고 또 죽은 나무에서 생명을 불어낼 수 있는 작품을 만들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참 매력적이고 좋아서 선택하게 됐습니다. 최근 원목 가구를 찾는 이들이 늘면서 오늘도 그의 손은 잠시도 쉴 틈이 없다. 주문이 들어오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제품에 맞는 원목을 고르는 일이다. 참 오랜 세월 나무를 만지고 자르고 또 다듬어서인지 그의 손은 투박하고 거칠다. 하지만 원목을 다루는 그의 손길은 제법 섬세하다. 하나에서 10까지 수작업으로 진행되는 작업에서 목수의 상념은 길어지는 법이 없다. 온전하게 원목이 가진 모습 그대로를 살려내려는 그의 눈빛은 언제나 빛이 난다. 오랜 시간에 걸쳐 쌓인 그의 노하우들은 수많은 시간과 노력과 땀이 더해져 이렇게 가구라는 이름으로 세상 밖으로 나온다. 작업 시간이 긴 이유는 뭐가 있냐면 이제 기계 작업으로만 이렇게 원목을 만들어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여러 공정이 수작업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정확도 또 섬세함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이 하나 만드는 과정 중에 굉장히 시간이 좀 많이 걸리죠. 꼼꼼히 고른 원목은 제품에 맞게 재단되고 이후 부자재를 사용해 상품의 목대를 만든다. 그리고 거친 표면을 다듬기 위해 샌딩 작업을 거쳐 친환경 마감재로 1차 마감을 한 후 5일에서 7일간 건조를 한다. 이런 수고스러운 과정이 최소 4회 이상 반복된 후에야 비로소 완성된 가구로 그 몫을 하기 시작한단다. 이렇게 제 주인을 찾아가기까지 평균 4~5주가 소요되는 가구들. 빠름이 대세인 요즘 시대에 느림을 선택한 이유는 뭘까? 사용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가족분들이 되시겠는데요. 그런 가족분들이 피부에 직접 와닿는 이런 가구들은 당연히 친환경이어야 되고, 그래서 그런 이성적과 감성적인 가치를 모두 담아서 자녀분들한테도 대물림을 할 수 있는 그런 튼튼하고 건강에 도움이 되는 그런 가구를 만드는 것이 저희 제품들의 가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서울시 한남동의 한 골목. 시시각각 새로운 옷들이 쏟아지는 패스트 패션 시대에도 나만의 철학과 스타일을 고집하는 이들이 늘면서 최근 다시금 주목받는 곳이 있다. 바로 1970년대까지 흔히 볼 수 있었던 양장점이다. 분명 옷가게지만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던 가게와는 사뭇 다른 느낌이다. 사이즈별, 종류별, 색상별로 옷을 준비해놓고 파는 여느 패스트 의류 매장과는 달리 조금 한산한 느낌의 매장. 과거 양장점과 닮은 듯 다른 바로 현대판 양장점이다. 너도 나도 똑같은 옷을 입는 기성복과 패스트 패션에 지친 이들이 단 하나밖에 없는 자신만의 옷을 찾으면서 추억 속으로 잠잠히 사라져가던 양장점들이 다시 활력을 얻고 있다. 다양한 어떤 계층의 분들이 오시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옷에 대한 좀 관심이 많고 백화점이나 다른 어떤 유명 브랜드에서는 살 수 없는 세상에서 하나뿐인 자기가 원하는 옷을 주문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시는 것 같고요. 이제 뭐 전문직 종사자분들이나 아니면 뭐 연예인들이나 이렇게 좀 자기만의 특별한 개성을 찾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시는 것 같아요. 이곳은 손님이 원하는 옷을 그대로 만들어주는 맞춤옷 전용 가게다. 그렇다면 이곳 양장점에서는 손님들이 주문한 옷은 어떻게 만들어질까? 양장점에서 옷을 맞추려면 오랜 제작 기간이 필수다. 먼저 원하는 디자인이 결정되고 나면 원단을 고르고 손님들의 신체 지수를 잰다. 신체 지수를 재는 부위만도 무려 40여 곳이 넘다 보니 이 과정에도 시간이 꽤 걸린다. 이렇게 잰 치수로 패턴을 만드는데 2, 3일. 첫 번째 가봉 옷이 나올 때까지 7일에서 10일이 소요된다. 가봉 후 한 땀 한 땀 공들여 바느질이 시작되는데 이때부터 완성될 때까지 다시 10일에서 14일이 걸린다. 이렇게 옷이 완성되면 반드시 주문한 고객이 방문하는 것이 원칙이다. 완벽한 옷이 되려면 마지막 피팅이 필수이기 때문이다. 오랜 제작 기간과 기성복에 비해 다소 비싼 가격. 여기에 두세 번의 방문을 요구하는 수고로움까지 더해야 하는 맞춤옷.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현대판 양장점이 다시 인기를 끌고 있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 기성복에서는 찾을 수 없는 제 체형에 딱 맞는 정장을 찾기가 어렵다 보니까 직접 와서 제 몸의 체형에 맞는 옷을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너무 워낙 좋은 옷이기 때문에 오랫동안 간직하고 입을 수 있다는 점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선호하는 편이에요. 한 벌의 옷을 만들기 위해 많은 수고를 거쳐야 비로소 완성되는 맞춤옷. 아버지가 물려준 시계를 고쳐 쓰고 8년 전 맞춘 슈트를 아직도 손질해가며 아껴 입는 그에게 옷은 어떤 의미일까? 그 슬로우 패션에 대한 그 문화적인 공감대가 많이 이제 우리나라에도 생기면 좋지 않을까 하고 이렇게 빠르게 입고 소비되는 옷이 아니라 천천히 그 대를 이어서 이제 자식들한테도 물려줄 수 있는 옷을 저희가 만들어 드릴 수 있다면 그게 앞으로 저희가 되게 행복하고 그게 저희의 목표인 것 같습니다. 그 옛날 시골 장터나 마을 단위로 꼭 하나씩 있던 대장간. 쇠를 달구어 각종 연장을 만드는 대장간도 이곳을 지키던 대장장이도 이젠 옛말이 된 지 오래다. 하지만 아직도 대장간을 그리고 대장장이로서의 삶을 고집하는 이들이 있다. 빠르게 변하는 도심 속에서 말이다. 서울 시내에는 아직도 대장간이 몇 곳 남아있다. 그중 세간에 가장 많이 알려진 곳이 형 류상준 씨와 동생 류상남 씨가 운영하는 서울시 수색동에 위치한 바로 이 대장간이다. 초등학교 때 졸업하고 초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대장 일을 했으니까 지금 딱 50년 된 것 같은데요. 수십 년을 대장장이로 살아온 이들 형제는 망치질로 시작해 망치질로 하루를 마감한다. 형 상준 씨가 처음 이곳 모래내에서 풀무질을 시작했을 때 하루 꼬박 일을 하고 받은 것은 호미 한 자루. 당시 호미 한 자루 값이 50원 하던 시절이었는데 그렇게 한 달 일을 하면 비로소 쌀 4마를 살 수 있는 돈이 모였단다. 그에게 처음 대장 일을 가르쳐준 사람은 바로 옆집 아저씨였다.
우리 동네에 이제 대장간이 있었는데요. 거기서 거기 아저씨가 그냥 불속에 쇠만 집어넣으면 뚝딱뚝딱 뭘 잘 만드는 거야. 코미디 만들고 나트 만들고 뭐 그래요. 도끼도 만들고. 그래서 우리 아버지 보고 아버지 나 공부하기 싫으니까 저 대장 일이나 배운다고 그랬어요. 그때 우리 아버지가 공부하라고 막 그랬는데 나중에 결국은 우리 아버지가 하는 말이 정 공부하기 싫으면은 배워라. 기술이 있는 사람은 나중에라도 밥은 먹고 사니까 해라. 그래서 하게 됐어요. 동생 상남 씨는 사업 실패 후 형의 일을 도와주다 대장장이 길로 접어들었다. 당시 1년만 하겠다고 큰 소리를 쳤지만 동생의 풀무질과 매질은 여태껏 계속되고 있다. 이날도 작업이 한창이었는데 괴탄을 넣은 작은 용광로 불길 속에서 붉게 달궈진 쇳덩어리가 조금씩 제 모양을 갖추어간다. 연신 망치를 내리치는 단조 작업과 달군 쇠를 물에 담그는 담금질로 이어지자 제법 호미다워진다. 보기에는 그저 쉬워 보이는 작업이지만 대장장이의 진가는 망치질에서 나온다는 말이 있을 만큼 오랜 숙련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노하우다. 수십 차례 망치질에 단련된 것은 비단 쇠붙이뿐만이 아니다. 형 상준 씨와 동생 상남 씨의 양 손바닥은 수많은 매질 덕분에 굳은 살 옹이투성이다. 그럼에도 두 형제가 대장장이를 그만두지 못한 그 이유는 무엇일까? 이런 일을 계속 하게 된 계기는 사실 뭐 돈도 뭐 남원찮게 벌고 있지만은 또 보람 같은 것도 많이 느끼죠. 뭐 손님들이 와가지고 물건을 만들어 달래서 마음에 쏙 든다 그러고 또 오랫동안 쓰고 다시 고치러 왔을 때 다 달아가지고 고치러 왔을 때 그럴 때 뭐 보람도 많이 느끼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이거를 또 계속 해야 되겠다 생각도 했고 20-30여 년 전만 해도 대장간이 호황이었다고 한다. 하지만 이젠 세월의 변화에 묻혀 이곳 대장간처럼 남아있는 곳도 그리 많지 않다. 하나에서 10까지 모두 수작업으로 이뤄졌던 과거와는 달리 부족한 일손을 이젠 기계의 힘을 빌려 대신하기도 한다. 손으로 일일이 해야 했던 풀무질과 무거운 쇠를 규격에 맞게 자르는 일 등을 기계가 대신해주니 조금은 수월해졌지만 앞으로 대장장이라는 직업은 과연 누가 대신해줄까? 대장간이라는 말도 대장장이라는 직업도 이제 우리들의 기억 속에서만 존재하게 될 날이 머지않은지도 모른다. 다양한 변화를 시도하면서 그 명맥을 이어오고 있는 이 시대 마지막 대장장이. 류씨 형제의 쇠매질 소리는 애절하면서도 모질디 모진 생명력을 노래하고 있다. 패스트 시대에 사는 우리에게 이 형제가 진정 말하고 싶었던 것은 어쩜 조금은 여유롭게 살아도 괜찮다는 응원의 메시지일지도 모른다. 유명 패션 브랜드를 소유하면서 느꼈던 만족감은 이제 자신만의 가치가 담긴 물건으로 옮겨갔고 느리지만 그동안 잊고 지냈던 소중한 땀의 가치가 새로이 부각되고 있다. 모든 것이 쏜살같이 지나가버린 패스트 시대가 던진 새로운 화두. 때로는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고 때로는 슬로우 시대로의 역행으로 나만의 가치와 취향을 찾으려는 움직임 속에 우리는 또 그렇게 패스트 시대를 이은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다.